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과외 선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100년을 다 살아야 36,000일이다 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헤아려 보면 사람의 일생이란 어이없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길어 보여도 살펴보면 짧은 우리네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슬픈 일이나 기쁜 일, 때로는 화가 나는 일. 제 인생도 어릴 적부터 평탄하지만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찾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면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실 거예요. 이 일을 혼자 마음속으로 묻어두기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두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기에 고아원으로 들어왔기에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딱 하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불이었어요. 제가 살던 집에 불이 났고 거기서 이마부터 눈가까지 화상을 입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부모님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함께했던 기억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제게 남은 건 오직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절로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혐오스러운 화상 흉터뿐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얼굴에 남은 화상 흉터는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거나 놀릴 때마다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얘들아, 제 얼굴 좀 봐. 이마부터 눈까지 쭈글쭈글한 게 화상 흉터가 있어. 징그러. 야, 너희 부모님은 너 징그러워서 여기다가 버리고 가신 거지? 저거 화상 흉터 아니고 피부병 아니야? 야, 쟤한테 가까이 가지 마. 혹시라도 가까이 갔다가 저 징그러운 거 옮으면 어떡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어릴 때 조금 다친 것뿐이야. 없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 시절 아이들은 왜 그렇게 짓궂었던 건지 틈만 나면 제 얼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친구들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제 흉터는 없는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징그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놀림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커갈수록 상처만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구석에 숨어 펑펑 울고 있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조용히 제 곁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유나야, 울어도 괜찮아. 넌 비록 얼굴에 상처가 있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아이란다. 선생님은 그런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원장님은 제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맨날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얼굴도 이렇게 괴물같이 흉측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럼 물론이지. 우리 고아원에서 가장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 너라고 원장님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린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아이니까. 이런 위로와 격려 때문에 저는 점점 스스로를 믿고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 그랬지만 여전히 제 옆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낙엽만 굴러다녀도 까르르 웃는다는 그 시절 제게는
추억을 나눌 또래 친구를 사귀는 것이 그저 사치였죠.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 시간을 오롯이 공부에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부에만 매진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죠. 그 결과 학창시절 내내 제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은 제 성적표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어른들의 응원이라는 건 생각 이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와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저보다 더 기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저는 대학생이 되어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직접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와야 했기에 생활비도 2배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온몸이 쑤시고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공부는 멈출 수 없었기에 밤잠을 줄여가며 몸살 기운도 물리쳐가면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필기한 내용을 읽기 힘들 정도로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휴학을 해버릴까 아니면 자퇴를 해버릴까 싶을 정도로 인생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좋아지겠지. 지금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이 꽉 물고 버텨냈어요. 몸과 정신은 힘들었지만 저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죠. 솔직히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해버리면 어린 시절 그 수많은 시선들과 놀림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온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포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겨우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20대 후반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홀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라 뭔가 더 알아가 보고 싶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말이 없어서 과연 일하고 있는 동안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뜻밖에도 저희는 가게 회식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왜 사람은 술을 들어가면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막 절로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저도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술이 들어가고 어릴 적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알고 보니 남편도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더라고요. 묘하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또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모난 곳 없이 잘 자라줘서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 본 적도 없었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마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저한테 은연중에 위로를 받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맨날 얼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놀림받고 사람들 쳐다보는 시선 다 견뎌내면서 악에 받쳐 살았는데 오늘은 뭔가 마음이 편해요.
뭔가 내 모든 걸 탁 터놓고 보여줘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희는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알바가 끝나고 나면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도 했죠. 가끔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묘하게 위로를 받는 기분도 들었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남편을 만나고부터 깨닫게 됐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며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연애를 시작했고 만난 지 딱 3년째 되던 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들은 흉측스러워하는 제 얼굴 흉터를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줬고 항상 저에게 이쁘다고 말해주는 이 사람과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고아라는 것과 화상 흉터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겠지만 그래도 아무렴 상관은 없었어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 말이죠.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솔직히 결혼식 같은 거 다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 패스해도 좋을 것 같아. 나는 결혼식에 로망 같은 거 없거든. 부르고 싶은 사람도 없거니와 다른 여자들은 평생에 한 번 하얀 드레스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난 전혀 아니야. 우리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반지만 나눠 끼고 그렇게 살자.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좋아.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만 있으면 뭐든 다 해결이 돼. 이빨린 말은 안 할게. 대신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 거란 약속만큼은 해줄 수 있어.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만큼 우리는 함께란 이름 아래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웨딩 반지를 나눠 끼고서 소박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신혼집은 신혼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고 허름한 투룸이었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조그마한 집에 소파, 침대, 텔레비전, 가전으로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마주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 두 사람은 함께라는 이름 하나로 이를 악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서로의 위로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줬어요. 저희 앞에 펼쳐질 길이 가시덤불 길이라고 해도 함께 손을 잡고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었답니다. 저희는 결혼을 했기에 이제 아르바이트가 아닌 본격적인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운이 좋게도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이전에 군대도 다녀왔고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었기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었어요. 급여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두 사람은 만족했습니다. 저 또한 놀고만 있을 순 없었기에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져 괜찮은 회사에 지원했어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그저 일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각오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인데다가 괜찮은 학점으로 졸업했기에 대기업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기업까지도 망설임 없이 서류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제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잠시 잊고 살았던 제 흉터가 저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버린 것이었어요. 당연히 학벌도 괜찮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1차 서류를 접수하면 두말할 것 없이 붙었지만 막상 면접을 보러 가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면접장의 분위기가 삽시간을 싸늘해지곤 했어요. 저는 얼굴에 남은 화상 자국을 부끄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사회는 여전히 저의 상처를 흉물스러운 것으로 여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작 얼굴 흉터 하나 때문에 괜찮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그 흔한 공장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그리도 많이 흘렀지만 제 흉터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언행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어쩜 이것만은 달라지는 게 없는지 참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공장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얼굴을 보고 공장 반장이란 사람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얼굴이 저게 뭐야? 이마부터 눈까지 우글우글. 보는 사람이 다 밥맛 떨어지겠네. 얼굴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겠단 거예요? 일 못할 건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이고 손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작 얼굴에 남아있는 화상흉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린데요? 아니 아가씨,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가씨 얼굴 보고 느낄 감정도 생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불쾌한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겹도록 들어오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번번이 거절만 당하다가 제 인생이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10군데를 돌아다니면 겨우 한두 군데 붙는 정도였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벌면 더욱 살기 편해질 것 같은 생각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류를 접수했지만 당연하게도 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좋은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고작 얼굴 흉터 하나 때문에 직원으로 받아주질 않는 게 이 사회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하나 번쩍 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 왜 이걸 써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과외를 맡기는 사람들은 흉터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에 대한 실력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곧장 과외 사이트에 가입했고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서 올렸어요.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고 몇 안 되는 지인들에게도 소문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 외로 반응이 엄청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라는 학교 네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과외 학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잠들었을 뿐인데 강남 8학군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연락이 잔뜩 들어와 있었거든요. 무려 100통이나 말이죠. 저는 그 수많은 부모님들의 연락 중에서도 평창동에 사는 학생들을 공략했어요. 대치동은 워낙 교육열이 치열하기도 하거니와 학생들끼리의 경쟁도 심하고 부모님들 눈높이도 극성스럽게 높아서 피곤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면 평창동은 부유하긴 해도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라는 평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오기도 했기에 평창동을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몇 학부모님들의 연락을 받아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을 가면 사모님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얼굴을 보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저희 애가 선생님 얼굴 보고 혐오스러워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저기 어머님, 제 얼굴 흉터는 학생의 성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성적이 떨어진다면 그건 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한 학생 탓이겠죠. 아니요.
그건 다 선생님 탓인 거죠.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믿고 불렀더니 얼굴이 됐어요. 됐어. 다른 선생님 구해볼게요. 부잣집 사모님들도 예외 없이 제 얼굴을 따지는 모습에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문의는 계속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거절을 당하면 또 고르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모님들께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평창동에 자리 잡은 대저택이었어요.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대문을 지나 들어서는데 무언가에 압도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이 어찌나 큰지 마치 드라마에서 본 세트장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집 사모님은 다른 집 사모님들과는 다르게 제 얼굴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오직 가르치는 선생 실력만 중요하다고 자기 딸만 잘 가르쳐서 성적을 탑으로 올려달라고 하셨죠. 어머님, 그런데 왜 저를 뽑으려고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집 어머님들께서는 다들 제 얼굴을 보고 거절하셨거든요. 흉측스럽다면서. 걱정 안 되세요? 그런 게 어딨나요, 세상에. 얼굴이 성적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흉터가 있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성적만 올려주면 돼요. 서울대 나왔고 학점도 나쁘지 않아서 과외를 맡겨보려는 거니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주 3회 월 5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과외를 시작했어요. 돈의 액수를 들으니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전교 1등 수준까지 만들겠다고 절로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자 사모님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얼굴을 갈아 끼운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차가 막혀서 조금이라도 늦을라 치면 먼저 연락을 드려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고 저에게 왜 늦었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핀잔을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며 저에게 다가오면 사모님은 강아지를 발로 막으며 저 멀리로 밀어내버렸어요. 마치 저에게 닿으면 더러워진다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게다가 그 집 딸내미는 어찌나 성격이 버르장머리가 없던지 말에 가시가 잔뜩 돋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제 어디까지 했었지? 얼른 교재 펼쳐보자. 그건 선생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기록을 다 해놔야지. 그걸 학생한테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무책임하게. 넌 나한테 가르침을 받는 과외 학생이잖아. 내가 어제 진도로 어디까지 나갔는지 기억하는 것도 과외 학생의 의무야. 난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 자, 선생님이랑 쓰잘데기 없는 기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얼른 책 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버르장머리도 없고 말투도 잔뜩 모났지만 습득력 하나는 뛰어나서 제가 가르쳐주는 건 고지고대로 알아들었다는 것 정도랄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딸의 성적은 눈에 띄게 확 올랐더라고요.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자 사모님은 빈정대듯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대 나온 건 거짓말 아니고 진짜였나 보네. 성적이 이렇게 확 오를 줄이야. 뭐 얼굴이 그 모양이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그렇죠, 어머님. 제 얼굴이 이렇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따님의 성적이 이렇게 올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앞으로 이 정도만 유지해도 입시 때 인서울 도전하는 것 정도는 무난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자 사모님은 얼굴이 싹 굳어진 채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어야겠죠.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성적을 제가 위까지 확 끌어올려줬으니까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에 그만둔다고 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과외치고는 급여를 넉넉하게 주기도 하고 또 3개월 경력 가지고는 어디 가서 과외 선생했다고는 경력으로 내세울 수도 없었기에 조용히 참으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항상 가시가 돋쳐있던 딸도 성적이 오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더 이상 저한테 모나게 굴지 않았어요. 그제야 학생과 선생 사이 같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과외를 하는 데에만 충실하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과외를 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절 거실로 불러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큰 돈 벌고 싶으시죠? 갑자기 큰 돈을 벌고 싶냐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선생님이 우리 유진이 대신 토익 시험 좀 봐주세요. 우리 유진이 나중에 대학 갈 때 토익 점수가 좋으면 가산점이 붙는다더군요.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대리 시험 좀 쳐주세요. 선생님 돈이면 다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껏 열심히 공부 가르쳐서 성적을 올려놨더니 토익 시험을 대신 쳐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게다가 대리시험에 적발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생각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모님을 저는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치밀어서 섣불리 말을 꺼내면 괜히 문제만 생길 것 같아 겨우 마음을 가다듬은 후 저는 사모님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학과마다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가고 싶은 학과의 토익 점수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본인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쳐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갑이 이렇게 머리 숙여서 부탁하면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오히려 날 가르치려고 드네? 선생님은 내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고용주 말은 거절하는 것 없이 고지고대로 따른다는 것도 안 배웠어요? 네, 저 그런 거 안 배웠습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근로자를 가르친대요? 그 회사 이름이나 대보세요. 확 노동청에다가 신고 때려버리게. 그리고 어머님, 대리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걸리면 유진이만 처벌받아요. 저도 처벌받겠지만 어머님 딸 유진이도 같이 처벌받는다고요. 돈으로 막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유진이 위해서도 절대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가며 싸움을 하고야 말았어요. 험한 말까지 터져나오는 걸 방 안에 있던 딸이 나와서 겨우 말렸습니다. 그날 저는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며 과외를 했고 딸은 저의 눈치를 보면서 군말 없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그 집을 나오면서도 수백, 아니 수천 번을 생각했습니다. 저게 참된 엄마의 태도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저런 마인드로 가다간 그 딸의 인생도 처참하게 망가질 것 같았고 또 고작 3개월이지만 그래도 나름 정이 들어서 그 꼴은 도저히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평소처럼 과외를 하기 위해 철판을 깔고 집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외를 했고 사모님은 저를 해고할 것 같았지만 딸의 성적이 많이 오른 탓에 저를 섣불리 해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돈이 필요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과외를 하러 간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거실엔 액자들이 잔뜩 늘어져 있었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안방 청소를 한다며 방에서 액자를 전부 빼서 깨끗하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액자까지 닦는구나. 역시 부잣집 사람들은 청결에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려다 가정부 아주머니 옆에 놓인 어떤 사진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액자들 사이 빛이 조금 발해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마치 어린 시절의 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그 사진을 자세히 본 저는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지갑 속에 보관해온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저의 어린 시절 사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갑자기 왜 주저앉고 그런데요? 저기 아주머니, 저기 옆에 있는 빛바랜 애기 사진이요. 혹시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진을 보니까 유진이 어린 시절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애기요? 아유, 내가 이거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사실 이 집엔 엄청 돌고 도는 소문들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이 집 사모님이 딸이 한 명 더 있다는 거고, 저 애기가 아마 그 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딸이요? 그러니까 유진이 말고 다른 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대도요. 물론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 진짜인진 모르겠지만 이 집에 떠도는 소문들이 하도 많아야지. 아유 선생님, 제가 얘기한 거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아주 큰일 나요. 저 여기서 잘릴 줄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액자 속 저 아이는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일한데 이 집 사모님의 숨겨진 딸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게 도저히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아 저는 한참 동안을 바닥에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때 마침 사모님이 외출해서 돌아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바닥에 주저앉아 사진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운 듯 제 어깨를 툭툭 치더군요.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수업 준비할 시간 아니신가요? 사모님,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기 저 액자 속의 아이 누구예요? 그걸 선생님이 알아서 뭐하게요?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제 사진이 왜 저기에 꽂혀 있는 건지. 저는 알 바 아니라는 듯이 얘기하는 사모님에게 지갑 속에 있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들어 보여줬습니다. 그제서야 사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가 쥐고 있는 사진과 액자 속 아이의 사진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변명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저였으니까요. 사모님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고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듯 그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냅다 앉아서 울어버리다니. 그렇게 한참을 울던 사모님은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눈물을 닦으며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세상에,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커주다니. 난 정말 너인 줄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이라뇨? 제가 사모님 딸이라고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를 낳고 나서 네 아빠와 나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했어. 서로 날선말들을 내뱉는 건 둘째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싸우는 게 일상이었지. 갓난아기인 네가 있었는데도 말이야. 저를 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태어난 이후까지도 사모님과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싸움을 했고 어느 날 술을 마시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친아버지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때 집에는 저와 친아버지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이마와 눈가에 화상 흉터가 생긴 거였어요. 마침 밖에서 돌아온 사모님은 집 안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해 불길 속에서 겨우 저를 구해왔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불을 질러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경찰에 붙잡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존재조차 몰랐던 친어머니의 존재를 여기서 알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제가 멍하니 아무 대답 없이 얘기만 듣고 있자 사모님은 다시금 울먹이며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너희 아빠랑은 갈라서게 됐어.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야. 너를 나 혼자 오롯이 책임질 자신이. 그래서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면 너를 다시 데리러 가려고 고아원에 맡긴 거였어.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저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 말은 결국 저를 버리신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제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 얼굴 때문에 멸시받으며 살아왔어요. 징그럽다, 흉측스럽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말들을 밥 먹듯이 들으면서 살아왔다고요. 다른 친구들이 입양 갈 때 저는 입양도 가지 못하고 20살 때 고아원을 나와서 정말 거지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너를 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야기하면 와닿기나 하시겠어요?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산 거에 비해서 재혼까지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평창동 대저택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셨네요? 한 번이라도 절 찾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입양은 갔는지 잘 살곤 있는지 들여다보려고는 하셨냐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난 정말 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 엄마잖아. 엄마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내가 정말 괜찮아지면 널 만나러 가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사진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겠지. 안 그러니? 제발 날 용서해다오. 당신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보여준 행동들도 있는데 와, 진짜 꿈 같네요. 내 부모가 어딘가에 살아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런데요, 저는 절대로 용서를 할 생각도 없고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겪어온 고통의 시간만큼만 딱 고통받으면서 사세요. 사모님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그 집을 뛰쳐나왔고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대로 과외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소름이 돋아서 더는 그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당장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집에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평생 부모 없이 자라느라 겪은 외로움과 고통도 모자라 이제서야 나타난 친엄마는 이미 돈 많은 남자와 재혼해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니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죠. 혼자서 끙끙 앓던 저는 나중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큰맘 먹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던 남편도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일은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많이 놀랐겠네. 당신 괜찮아? 솔직히 안 괜찮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찾으러 올 거였으면 진작에 왔겠지. 안 그래? 맞아. 찾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 정도면. 그리고 고아원 위치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한 번을 안 찾아온 거면 당신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거겠지.
도무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재혼을 하고 형편이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절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을 고민을 하다 결심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과외를 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들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로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자주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사모님이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투와 행동들, 사사건건 저를 깎아내리던 말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적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속에 둥글게 새겨있는 응어리들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글을 올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천을 넘어섰고 온갖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도 빠르게 퍼지면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죠. 거기 달린 댓글들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이전의 행실들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갑질을 했던 이야기들과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개똥은 치우지도 않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사모님의 갑질을 못 이긴 가정부들은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고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댓글을 읽을수록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까지 알게 됐어요. 게다가 재혼한 남편의 신상까지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모두 까발려졌죠. 게다가 그 남편이란 사람도 자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장난 아니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군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모님과 그 가족들은 순식간에 동네의 공공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위에선 사모님이 외출할 때마다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딸아이 역시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다른 동네의 작은 슈퍼에서도 사모님 가족에 대한 소문이 오가며 마치 연예인 스캔들이 터진 것처럼 동네 전체가 들썩였죠. 심지어 사모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 앞에도 항의 전화가 장난 아니게 걸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걸라치면 통화 중이고 나중엔 전화선까지 뽑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기분이 어때? 아직도 마음이 좀 그래? 아니, 속의 응어리들은 다 풀렸어. 그런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거라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 그리고 가족들까지 신상이 탈탈 털릴지도 몰랐고. 원래 대한민국이 그렇잖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까면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다 파헤쳐서 탈탈 털리고. 그런데 혹시라도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만큼 당신은 힘든 세월을 오롯이 혼자 견뎌왔잖아.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따가운 눈초리, 얼굴 하나 가지고 편견 가지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 나 안 속상해. 그리고 그만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상이 까발려진 거겠지. 벌 받았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복수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지만 사모님과 그 가족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뭐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려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소문도 들렸고 과외 시절 함께 일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통해서도 사모님이 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말을 문자로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아서 몰랐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와 전화도 쉴 새 없이 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 우편함에 편지를 남기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편지엔 미안하다고, 너를 그렇게 버린 게 내내 죄책감이었단 말부터 시작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애절한 부탁까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도 괜찮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폭언도 괜찮으니 친딸로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놓고서는 이 편지를 보면 전화를 달라는 말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사과가 진심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기도 했고, 지금의 저는 부모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집 우편함에 편지가 아닌 두툼한 봉투가 하나씩 꽂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광고 전단지가 아닐까, 아니면 남이 잘못 넣고 간 게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점점 그 봉투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말이죠. 나중엔 제 이름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뭐지 싶어서 열어봤는데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돈을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제 이름까지 봉투에 적어놓고 돈을 넣고 가는 걸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볼일을 보고 귀가를 하던 중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모님을 보게 됐어요. 뭐지 싶어서 다가가려는데 그분이 급히 우편함에 봉투를 밀어넣고는 허둥지둥 돌아서는 모습을 목격했고, 저는 다가가려던 것을 멈추고 벽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제 이름을 봉투에 적어놓고 매달 우편함에 100만 원을 넣고 간 사람의 정체가 바로 사모님, 아니 친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의 정체가 친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 열어봤는데 봉투 안에 웬 쪽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쪽지엔 화상 흉터를 치료하는 데 쓰라며 엄마가 이제와 챙겨줘서 미안하다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라는 말이 소름 돋게 듣기 싫었고 돈도 쓰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그분이 주고 간 돈을 아득바득 흉터 치료비로 쓰기로 했어요. 어쨌든 얼굴 흉터를 평생 동안 달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고 또 치료를 하라고 준 돈이니 그에 맞게 써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받은 돈을 모아 병원 예약을 잡고서 흉터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돈을 누가 주고 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돈 말이야, 누가 주고 간 건지 알아? 대친엄마란 사람이 달마다 우리 집 우편함에 봉투를 꽂아놓고 가는 거였더라.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늘 밖에서 일 보고 집 오는데 멀리서 계속 누가 우리 집 앞을 서성거리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싶어서 봤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편함에 이걸 넣고 가더라고. 참나. 그냥 차라리 줄 거면 좀 당당하게 주고 가던가. 그리고 나한테 이 돈으로 흉터 치료하래. 그래서 나 앞으로 치료 열심히 받으려고. 그래, 차라리 잘 됐네. 흉터 치료 받아. 어차피 쓰라고 준 돈이잖아. 안 쓸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팍팍 써버려. 그렇게 달마다 흉터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친엄마라는 존재가 지금의 제게는 정말 싫은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나를 찾아와 주지. 차라리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라도 나한테 와서 나를 꼭 안아주지.
그랬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기억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지역 내의 암암리에 퍼진 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진실은 결국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어요. 친엄마의 재혼한 남편 역시 제가 과외 선생이 아니라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꾸준히 걸려오던 친엄마와의 번호와는 다른 번호였고 또 뭔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유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저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요? 전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꼭 한번 만나줬으면 합니다.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된 설득 끝에 친엄마와 재혼을 한 남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엄마는 저를 그리워해서 그 집에 사진을 놔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분과 결혼을 하기 위해 그리워하는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분에겐 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떠난 딸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라고 감성팔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어이없고 혼란스럽다며, 그래서 직접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밑바닥은 한도 끝도 없는 거라는 것을.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흔들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을 보고 결혼한 거구나 라는 걸 몇 번이고 느꼈었지만 제가 모질지 못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분이 진짜 친어머니일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저를 버리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이랑 따님까지 피해를 보게 만든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되려 우리가 더 미안해하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차피 사업은 접을 생각이었어요. 또 유진이 유학 생각도 하고 있었고 여러모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가씨를 오늘 처음 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상처 같은 게 한 번에 나아지진 않겠지만 잘 살다 보면 무뎌질 날 올 겁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덤덤하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큰 위로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덤덤하게 남에게 위로를 건넬 줄 아는 그 마음을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친엄마의 재혼한 남편이 분노하며 친엄마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였어요. 자신을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었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 떠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은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분도 예상치 못한 일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테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 시다른 동생은 재혼한 남편분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도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전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디 학교로 옮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로 옮기고 지역을 옮겨도 SNS와 온라인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니 결국 동생은 한국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회사를 정리하고 동생을 따라 함께 미국에 가셨고요. 미국 어디로 유학을 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한편으론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었으니까요. 먼저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동생의 SNS 계정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번호도 바뀐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친엄마는요, 정말 동네에서 철저하게 매장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친엄마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욕을 했고, 또 슈퍼마켓에서는 친엄마에게만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평판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군요. 결국 친엄마는 평창동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사치스럽고 여유롭게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그리고 친엄마란 사람이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끔 이사도 왔습니다. 이제 흉터 치료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름 옅어지기도 했고, 쓸데없는 걸로 감정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당신이 상처 입을 일도 없고 우리 행복해질 일만 남은 거 맞지? 새롭게 과일도 구했고 또 그 집에서도 나한테 잘해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아직 마음 한켠은 좀 답답한 게 남아있긴 해. 저는 마지막으로 친엄마라는 존재를 마음속에서 그리고 기억 속에서 지워내는 중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떠오르지 않게끔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참 냉정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오랫동안 저를 외면해왔던 친엄마가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기에 저는 제게 소중한 걸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무뎌지고 잊혀지게 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인생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생기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듯 인생도 고비를 지나야 결실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나이에야 그 뜻을 뼛속까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제 얘기 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괜히 민망하고 누구 하나라도 손가락질할까 겁도 나고요. 그런데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살아낸 인생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부러진 나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이 튼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여러 번 부러질 만큼 아팠지만 그때마다 제 뿌리인 딸을 통해 다시 일어섰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때때로 가슴 아프지만 후회는 없었거든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 나이에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워냈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기르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도 한때는 가냘프고 겁 많은 소녀였지만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딸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 정말 별의별 일에 손을 대며 달려왔으니까요.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생선 박스를 날라본 적도 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려가며 설거지를 해본 적도 있죠. 물때 낀 그릇을 하루 종일 손으로 문지르다 보면 손바닥이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기름때 낀 냄비를 닦느라 팔뚝에 화상도 여러 번 입었어요.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이 흐려지는데도 쉴 틈 없이 그릇이 쌓이더군요. 잠깐 허리를 펴고 쉬고 있으면 주방장의 눈치가 보이니까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했답니다. 지금 당당하게 농땡이 피우는 거예요? 허리 펴고 있을 시간 있으면 그릇이나 더 닦아요. 여기 놀러 왔어요? 남 시키는 것도 일 다 끝내고 나서 하라고 했죠? 손 놀리면 누가 대신 설거지 해줍니까? 주방장은 변명이나 대답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말 없이 다시 찬물에 손을 집어넣어야 했죠. 이뿐만 아니라 저는 가사 도우미 일도 해봤어요. 바깥에서는 우아하고 고상한 사모님들이 아랫사람은 어찌 그리 천박하게 다루셨는지 몰라요. 사람 자존심을 한두 끝도 없이 긁어대시는 게 취미 같았어요. 하지만 제 성질을 내세울 수는 없었죠. 우리 딸을 위해 돈을 벌어가야 하니까요. 돈만 되면 가리지 않고 뭐든 뛰어들었는데 고된 만큼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쯤 들으신 분들은 도대체 남편은 뭐 하고 있었길래 저 혼자 그 고생을 했냐고 물어보시겠죠?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살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옥이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몇 번 들락날락했거든요. 죄를 지어서 간 것보다는 휘말려서 간 거였는데요. 당장 제 옆에 없다 보니까 혼자 딸을 키우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는 또 어디 간 거예요? 왜 항상 말도 없이 사라져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매일 퇴근하시던데 우리 아빠만 뭐가 그렇게 바쁜 거래요? 아빠는 제가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만큼 아빠도 윤영이 보고 싶어 하시지. 아빠도 마음 같아서는 매일 오고 싶으신데 바쁘셔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놀아줘도 되니까 얼굴만 매일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자랑할 때마다 부럽단 말이에요. 아빠가 멀리 가서 일하느라 찾아오기 어려운 거면 전화라도 시켜주세요. 우리 딸은 가끔 보는 남편을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TV에서 가족이 나오는 장면만 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하지만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었어요. 딸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남편이 감옥에 갔다고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딸은 멍하니 창밖을 쳐다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이 각자 아빠랑 노는 걸 보기라도 하면 눈에 띄게 시무룩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가족을 그림 그려왔는데 아빠 얼굴을 본 지 오래된 터라 얼굴을 비워놨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제가 속 시원하게 남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니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시는데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혹시 두 분 저 몰래 이혼이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뵈러 가지도 않으시잖아요. 저한테도 두 분 관계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지 알려주세요. 네 아빠랑 이혼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도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아빠는 본인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중 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결국 저는 딸과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딸은 절 피하듯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밥 차려놓으면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딸은 알아서 할 거라고 단답했죠. 어느 날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가방을 집어 던졌는데요. 저한테 숨기는 게 너무 많다며 따져 묻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낯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밥상 앞에 앉아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씹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질 만큼 거리감이 생기니까 집안에서 서로 눈치만 보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는 딸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이 방황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불이 나게 뛰어갔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윤영이가 요즘 수업 분위기를 다 흐려놓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걱정하세요. 어머님이 아이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집에서 제대로 훈육 안 하시죠? 학교에서만 떠안는다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가정교육 신경 써주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윤영이한테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변명 같겠지만 혼자 벌어먹고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전쟁이거든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 부모로서 해야 할 걸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사과드릴게요. 우리 윤영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교무실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씩 찾아가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어요. 딸이 크게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니었지만 안 그러던 애가 방황하니 선생님들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힐난하듯이 쳐다보는데 쥐구멍에 숨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이 미움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내 자식 욕먹는 꼴 못 보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딸은 저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제가 학교에 불려갔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일하다가 느닷없이 머리채를 잡히는 봉변을 당했어요. 너야? 네가 우리 바깥 양반이랑 놀아난 년 맞지?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뻔뻔하게 들고 다녀? 아주 그냥 천하의 잡년이 따로 없네. 일하는 척하면서 딴짓할 생각이 들어? 사람들 많은 데서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너 오늘 두고 봐.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딸 키우기도 바빠서 따로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찾아오신지 감도 안 오고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역시 낯짝이 두껍기는 한가 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부인하네. 내가 너인 거 다 알고 찾아왔는데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이야. 다시는 남의 남자 탐내지 못하게 제대로 혼쭐 내줄 테니까 기다려. 저는 엉뚱하게 상간녀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싸다구를 날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남편 이외의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부터 생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왜 하필 이런 근거 없는 오해에 시달려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쥐잡듯이 두들긴 본처는 그저 본인 바깥 양반의 애인이 시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찾아온 거였어요.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절 지목했던 거죠. 저는 다쳐서 피를 질질 흘리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 바닥에서 시끄럽게 벌어진 일이다 보니 우리 딸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우리 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달려왔더라고요. 엄마, 괜찮은 거 맞아요? 엄마 잘못했을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과일 가게 이모들이 엄마 때문에 피바다가 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설마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내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생명이 위급하신 상황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과일 가게 언니들이 너무 놀라는 바람에 상황을 부풀려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저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아픈 게 싹 낫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딸이 드디어 제 품으로 돌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눈에 띄게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제가 본처에게 사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항상 어리게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야무지게 굴 줄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맞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본인 속상하신 마음 알면 남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잠깐 이성을 잃어서 화풀이할 곳을 찾은 건가 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딸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본처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합의금까지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저는 딸을 위해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은 저한테 쥐어주면서도 딱 잘라내더라고요. 이건 절대로 저한테 쓰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엄마를 위해 쓰셔야 해요. 전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다치는 바람에 받게 된 건데 저를 위해 써버릴 순 없어요. 딸과 어색하게 지내는 동안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딸이 절 위해 이런 말도 건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절 위해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현금 그대로 제가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두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딸과의 사이가 녹아내린 계기라서 그런지 쓰기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방황하던 시간을 진심으로 반성했나 봐요. 다시 착실하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문제 있다며 전화가 오던 선생님이 이제는 칭찬하겠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윤영이 무슨 일 있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놀랍네요. 어머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제가 뭐 잘한 게 있었겠나요? 쑥스러우면서도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 때문에 속이 많이 썩었지만 모든 시간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우리 딸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렇게 딸은 철이 들었고요. 시간이 흘러 요가를 가르치겠다며 직업을 가졌습니다. 딸은 몸이 유연한 편이었거든요. 엄마,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공부하는 길로 안 가서 죄송해요. 대신 열심히 일해서 효도할게요. 네가 그런 걸로 사과하면 내가 뭐가 되니? 나도 공부 잘해서 지금까지 벌어먹고 산 사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말고 잘해봐라. 딸이 고개 숙여 사과하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저도 번듯한 직업을 갖고 딸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저 딸이 본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 게 기특하더라고요. 저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가짐도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딸은 요가 센터에서 강사로 채용돼서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센스 있고 세심해서 그런지 입소문도 나면서 담당 회원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젊은 직장인들까지 다양하게 소통하더라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회원들 이름까지 외우는 걸 보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던 딸은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사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해주고 싶었는데요. 세상에, 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번듯하더라고요. 딸뿐만 아니라 저한테까지도 상냥하게 잘 챙겨주니 진짜 감동 그 자체였죠. 제가 솔직히 가방끈도 짧고 무식했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차근차근 대해주더라고요. 장모님, 스마트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려우면 또 어떤가요? 궁금한 게 생기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어플 확인하는 법 다시 알려드릴까요? 그놈의 기능이 너무 많아. 누르긴 눌렀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은 왜 자꾸 옆으로 눕는 건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나만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면 어떡하나 싶어.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장모님은 손이 빠르셔서 금방 배우시던데요. 너무 민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위로서 이 정도 못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컴퓨터부터 스마트폰까지 전부 사위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는데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죠. 심지어 키오스크 쓰는 법도 저는 사위 덕분에 익힐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제가 느려 터진 것 같아 벌벌 떨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제 또래 다른 손님들 앞에서 척척 결제하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야, 저랑 동년배로 보이는데 잘하시네요. 저는 한참 헤매야 해서 그냥 현금 들고 카운터 가서 계산했는데 어디서 따로 배우시기라도 한 거예요? 우리 사위가 알려줬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하고 막막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어디를 가도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더라고요. 주변에 젊은 사람 있으면 차근차근 가르쳐달라고 해보세요. 한 번은 사위랑 단둘이 카페에 갔는데요. 전부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갑자기 점원이 노 시니어 존이라며 60세 이상은 매장 이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나가서 마시라는 거였죠. 저는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입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영상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괜히 진상처럼 보일까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고 난처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위가 먼저 나서 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 앞에서 용기 있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감동스러웠어요. 그럼 주문 전에 미리 안내를 하셨어야죠. 저희는 여기서 마시려고 결제한 건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심지어 포장 할인은 따로 하잖아요. 매장 이용 가격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60대 이상인이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위가 틀린 말 없이 따져 물으니까 점원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깔끔한 답변은 주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카페 사장도 제가 그냥 수긍하고 갈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같이 편들어주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환불해주고 사과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원래는 결제하기 전에 고지 드리는 게 맞는데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음료는 그대로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여태까지 60대 이상 손님들한테 음료는 팔아먹고 매장 이용은 못하게 만들었나 본데 그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카페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놔야죠. 기껏 음료만 가져가라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카페 사장은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카페가 진짜 사람이 몰려서 바쁜 상황이었다면 그나마 이해했겠지만 그다지 꽉 찬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사위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절 위로해주면서 본인도 다시는 저 카페 가지 않을 거라고 비위를 맞춰줬거든요. 심지어 사위는 딸이 없을 때도 혼자 찾아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갔어요. 저녁 반찬거리를 사들고 온 적도 있었고요. 텔레비전 리모컨 고장났다고 한 말을 기억해 놨다가 새로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뚜껑이 덜렁거린다고 했더니 직접 공구까지 들고 와서 손봐주더군요. 장모님, 여자 혼자서 가장 노릇하고 애까지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을 성실하게 해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너무 소중한 와이프를 만날 수 있었어요.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나는 자네가 윤영이랑 즐겁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 괜히 장모 혼자 있다고 챙겨줘야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둘이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 난 그걸로 모든 게 충분해.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이 긴데 혼자 있는 게 마음 쓰인다며 꼭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손에 들고 오는 정성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저는 우리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딸은 제 팔자를 닮지 않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랑 둘이서 알콩달콩 가정을 꾸려도 행복한 게 엄마 마음인데 아들 같은 사위가 들어와줘서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요.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장모님의 고견을 듣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요. 와이프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놀랐습니다. 이렇게 젠틀하고 센스 있는 사위를 두고 딸이 한눈을 판다면 제가 당장 쫓아가서 잡아와야 하는 거니까요. 자네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닐까? 설마 내 딸이 그렇게 철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네 같은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면 그게 제정신일 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한데요. 제가 의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와이프가 밤마다 누군가랑 통화하는 게 분명한데 그 기록은 전부 지워놓더라고요.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냐고 떠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제 괜한 걱정이면 좋겠네요. 윤영이가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로망이 컸거든. 그러니 자네 두고 콧바람 쐬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윤영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자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야. 저는 사위를 달래주면서도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딸하고 매일 한 침대에 누워 자는 사위가 의심하는 상황인데 제가 감히 결백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출산하면서 요가 수업을 쉬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몰라도 저한테 물질 공세를 하는 거예요. 효도 관광을 보내주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전복부터 산삼까지 선물을 아낌없이 보내왔습니다. 말로는 그동안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 거라는데 지금 제가 그 말을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도 당연히 속이 시원하지 않았고 사위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밤에 잠도 안 오고 딸과 사위 사이에 금이 가게 될까봐 거의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성격 차이라든지의 이유라면 몰라도 불륜을 저지른 거라면 상처 주고 이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유분방해져서 그런가? 결혼하고도 애인을 따로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던데. 윤영이 너도 그런 거 아니지? 뭐 마음 가는 사람 따로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나한텐 비밀 만드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미쳤어요? 마음 가는 사람 있으면 남편하고 헤어지고 만나겠죠. 무슨 사단을 만들려고 바람을 피우겠어요? 저는 자유분방이고 뭐고 그런 사람들 이해 안 가요. 어디서 그런 말 들으셔도 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어요. 딸은 눈까지 부라리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솔직히 팔이 안으로 굽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은 거짓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딸과 사위 사이에 제가 모르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자꾸 사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사위가 계속해서 절 찾아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얼굴도 반쪽이더라고요. 심지어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한숨 쉬고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전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병원을 가봐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스러워요. 살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죠? 수업하다가 자꾸 멍 때려서 실수할까봐 고민이 많네요. 자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봐서 마음 쓰이네. 이럴 때는 날 찾아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는 게 낫지 않겠어? 난 신경 쓰지 말고 자네부터 챙겼으면 좋겠네. 자네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몰라. 집에 있으면 더 고민이 많아져서요. 차라리 장모님 뵈러 오는 게 훨씬 나아요. 남들은 퇴근길이 제일 발걸음이 가볍다던데 전 퇴근할 때가 가장 마음이 무겁네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위는 대놓고 우리 딸을 흉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흘리는 거잖아요. 저도 같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심지어 딸하고 사위의 사이가 어색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손녀까지 넷이 식사하게 됐는데요.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둘 다 묵묵히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면 딸과 사위 서로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나마 귀염둥이 손녀가 제잘제잘 떠들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손녀마저 없었다면 그냥 체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밥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결국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손녀를 봐줄 테니 데이트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넌 네 남편하고 둘이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 아이, 데이트 좀 하란 소리야. 연애해서 결혼했으면서 왜 이렇게 찬바람이야? 너희 삭막해지는 꼴 보고 있기 너무 힘들다. 날 위해서라도 노력해. 엄마, 우리가 무슨 연애하는 고딩들도 아닌데 무슨 걱정이야. 원래 부부는 전우회로 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전우회도 전우회 나름이지. 너희 지난번에 하는 꼴을 보면 내가 다 체하겠더라. 너희 둘이 계속 나 보러 올 거면 노력 좀 해. 내가 책임지고 애 봐줄 테니까 둘이 시간 좀 보내란 말이야.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노력해야 돼. 딸은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피식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손녀를 데리고 갔다가 일요일 날 딸네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어린 손녀를 놀아주는 게 당연히 힘에 부치지만 지금 당장 저한테 간절한 건 딸과 사위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이 의미가 있었나 봐요. 딸과 사위의 관계가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둘째까지 생긴 거예요. 딸하고 사위는 그렇게 제가 걱정할 정도로 냉전하다가 회복된 게 쑥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작스럽게 대상포진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임신한 와중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니까 친정엄마로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달려가겠다고 하니까 사위가 만류하더라고요.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와이프도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입원까지 해서 민망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금방 퇴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네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건가?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어.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대상포진이 왔다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히 두고 볼 수가 있겠어. 사위는 계속해서 절 오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당연히 발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제 두 눈으로 딸의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니까 역시나 사위가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어요. 딸은 누워있고 사위가 옆에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의 표정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전 그냥 아파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이 정색하면서 사위를 나무라더라고요. 우리 엄마 왔다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제발 쇼 좀 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멋대로 연기하면 나도 장단에 맞춰줘야 돼? 내 기분은 상관도 없고 당신만 나이스한 사위로 이미지 관리하면 된다는 거냐고. 저랑 사위 모두 한순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는 애써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 노력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푹 쉴 수 있게 놔두는 게 좋겠어요. 장모님은 제가 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사위는 멋쩍게 웃으면서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위가 데려다 주겠다는 걸 거절했어요.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죠. 딸 옆에서 상태가 어떤지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음이 찝찝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전업주부잖아요. 사위가 외벌이가 됐다 보니까 혹시 우리 딸 입원하는 걸로 눈치 주지는 않을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병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뽑아 다시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딸이 글쎄 사위한테 뺨을 맞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 애미 앞이라고 대들어? 너 아주 지능적으로 사람 바보 만들려고 한다. 네 뱃속에 있는 그 애 내 핏줄이 맞기는 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태어나면 무조건 친자검사부터 할 줄 알아. 사위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둘째까지 가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기가 막혔죠. 딸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제가 당한 것처럼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돈봉투도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사위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자네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임신한 와이프한테 손찌검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자네의 태도가 아빠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 실망스럽네. 이러려고 나 못 오게 한 거야? 정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임신한 와이프를 몰아세울 수 있는 거냐고. 저는 사위한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볼장 다 봤다는 식으로 혼잣말로 욕설을 짓거리더라고요. 제가 다 혈압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와중에 딸은 오히려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또 다시 오신 거예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 그러셨어요. 왜 엄마까지 험한 꼴을 보고 그러세요? 너 설마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던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했던 거야? 언제까지 비밀로 하려고 한 건데? 딸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빈틈없이 끌어안았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손까지 올렸으니 더 이상 사위가 우리 딸과 화해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뱃속에 생명을 품은 데다가 대상포진까지 걸린 와이프한테 손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남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 망나니 남편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은 사실 조폭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형님을 모시면서 대신 감옥에 5번은 간 것 같아요. 저랑 연애하고 결혼했을 초반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착실하게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요. 회사에 잘린 다음에 일자리를 찾다가 흘러들어간 거였어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저랑 딸이 남편과 따로 지내게 된 건 시어머니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구나. 더 이상 옥바라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윤영이 데리고 다른 지역 가서 살아라. 아무래도 저놈은 정신부터 차려야 해. 윤영이 교육에도 좋지 않을 테니 떠나는 게 낫겠어. 새 인생 살아라.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시어머니도 본인 아들이 우선이었을 텐데 저랑 딸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딸은 원래 살던 지역에서 아주 멀리 이사 갔어요. 남편과 이혼한 건 아니고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저랑 딸이 더 이상 본인을 기다려주지 않고 아예 멀리 이사가 버렸는데 심지어 그게 시어머니의 제안이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은 다 청산하고 합법적으로 일소놀이하면서 지낸다고 했는데요. 딸이 사위의 돈 빌려오라는 요구로 대신 돈 빌리러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아무래도 교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나서기는 좀 그랬나 봐요.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서로 모르고 산 세월이 긴데도 이름과 나이 같은 인적 사항을 보고 남편이 먼저 딸을 알아봤대요. 윤영아, 내 딸 윤영이 맞지? 네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얼굴에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아빠? 이거 꿈은 아니겠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영원히 못 보고 기억도 흐려질까봐 걱정했어요. 내가 그동안 부끄럽게 살았던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널 잊은 적은 없다. 항상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어. 다만 떳떳하지 못했던 인생인 걸 아니까 차마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거야. 왜 돈을 빌리러 왔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봐라. 남편과 딸은 그때부터 연락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에게 양심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아니까 딸이 처음엔 숨기려고 애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위가 오해했던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자 딸의 아빠였던 거죠. 그렇게 전 딸한테 모든 사실을 다 듣게 됐어요. 남편이 딸한테 돈도 그냥 주고 있었더라고요. 절 고생시키기도 했으니 그 돈 받아 대신 효도하라고 했대요. 전 사위 새끼가 나를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걸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서로 사별한 것처럼 살자고 생각했었지만 우리 딸이 이런 꼴을 당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나요? 당신 지금 우리 윤영이가 무슨 상황인 줄 알아? 당장 튀어올 생각해. 지금 우리 딸 임신했는데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힘든데 사위라는 새끼가 뺨을 때렸어. 이 자식 가만히 놔두면 안 되니까 당장 도와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임산부 뺨을 친 새끼가 있다는 거야? 당장 갈 테니까 주소 보내. 아주 그냥 사람도 아닌 새끼 혼쭐을 내줘야 돼. 다시는 남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단단히 알려줘야겠어. 남편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딸이 어렸을 때도 항상 업고 다녔을 정도로 딸바보였거든요. 딸이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한밤중에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딸이 감기 걸렸다고 하면 감옥에서도 눈물로 편지를 써보냈죠. 그렇게 남편은 바로 오겠다고 했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조폭 생활을 청산했지만 주위의 덩치들을 여전히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은 덩치들을 데려와서 사위를 혼내줬어요. 물론 덩치들의 손을 빌렸던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겁을 먹더라고요. 임산부 상대로 비겁하게 손 올리는 놈이 남자야? 진짜 자신 있으면 저 덩치들이랑 한판 붙어봐. 당장 일어나지 뭐 하는 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평소에 자주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번 딱 한 번 손 올린 건데 장모님께 걸린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입 닥치지 못해? 한 번이었든 100번이었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리고 딱 한 번이라도 손 올렸으면 끝장인 거야. 여자한테 손 올려붙일 생각하지 말고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싸워봐. 체급부터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사위가 뭐 잽이나 됐겠어요? 사위는 진짜로 덩치들과 붙어야 할까봐 두려웠는지 무릎 꿇고 손이 닳도록 빌며 질질 짰습니다. 다시는 와이프 상대로 힘자랑하지 않을게요. 제가 잠깐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감히 저런 분들하고 무슨 싸움을 해요. 저 진짜 무서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딸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손을 들어 올릴 때는 언제고 사색이 되어 있으니 기도 안 찼습니다. 우리는 딸한테도 무릎 꿇고 빌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자존심 상했는지 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부부싸움은 물베기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자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덩치들이 사과 안 하겠다는 말이냐고 호통치더라고요. 사위는 그제야 바로 사과하겠다면서 오줌까지 질질 쌌습니다. 바닥이 축축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코를 틀어막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당신한테 사과할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을 정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 용서 같은 건 없으니까 기대하지도 마.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니까. 대화로 풀 수 있는 건데 힘부터 쓰려고 하는 사람이랑은 파국밖에 없다고 생각해. 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뜻을 밝혔습니다. 사위는 애걸복걸했지만 딸이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사위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저랑 남편의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두고 보자고 했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어요.
하지만 오줌 냄새 나는 바람에 모두가 쳐다봤죠. 저랑 남편은 손버릇 안 좋은 인간이 선생으로서 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위가 근무하는 사립학교를 찾아갔어요. 사위의 민낯을 전부 폭로한 거예요. 물론 깽판은 절대로 치지 않았답니다. 괜히 우리만 약점 잡히면 오히려 우리 딸 발목 붙잡히고 손해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위는 수군거리는 교직원들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 배우자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예 상식이 이하잖아. 심지어 임산부? 완전 인간 쓰레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지른 게 기가 막혀. 저래놓고 학생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애들 가르치기 전에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면 선생 자격이 없는 거지. 사위는 증거까지 모두 있었기 때문에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만약 신고당하면 까짓것 벌금 좀 내면 된다는 심보였던 것 같은데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더 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딸은 결국 전 사위와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 위자료까지 시원하게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전 사위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놈이 이 정도는 해야 사람 구실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 딸이 둘째까지 가진 상황이라 이혼을 고민할까 봐 걱정했는데 뜻이 맞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붙잡아라. 너한테는 나도 있고 네 아빠도 있잖아. 물론 외롭고 두려운 날도 있겠지만 저렇게 힘으로 해결하려 드는 놈 옆에 있는 것보다 너 혼자서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게 현명할 거다.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잘 길러낸 멋진 롤모델이 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이제 배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충고해 주실 게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둘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이혼하게 된 거라 딸이 센치해질 것 같았는데요. 생각보다 의연하게 잘 이겨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웃음 나오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전 사위는 원래 근무하던 사립학교에서 잘렸거든요. 그런데 소문까지 나는 바람에 다른 사립학교로도 옮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학원 강사로 취직한 것 같았어요. 당연히 이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딸이 계속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은 덩치 동생들을 시켜서 전 사위가 일하고 있는 학원 앞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전 사위한테 아는 척하거나 위협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 놈을 내가 한두 명 받는 줄 알아? 그렇게 한번 비열하게 살아본 적 있는 것들은 반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몰라. 꾸준히 경고를 해줘야 해. 허튼 수작 부리면 우리가 먼저 곤란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뭐 눈에 띄게 들이대지 않아도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전 사위가 괜히 애들 핑계로 딸한테 찝쩍거릴까 봐 걱정했는데요. 남편의 결정 덕분에 딸을 귀찮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덩치들이 시야에 들어오기만 해도 몸부터 움찔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자동문에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자빠진 적도 있었대요. 그거 듣고 저랑 남편이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딸은 둘째까지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답니다. 딸은 첫째를 안고 둘째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도 밝게 웃고 지나가는 이웃들이 엄지척 해줄 정도로 야무지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뿐만 아니라 언젠가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들 낮잠 시간에 맞춰 틈틈이 온라인 강의도 듣더라고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지 알겠어요. 역시 전 어떻게든 효도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넌 지금 육아에 신경 쓰기도 정신없을 텐데 무슨 효도를 생각하고 있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그거만큼 좋은 효도가 없다. 나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그나마 딸이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건 남편 덕분입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도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주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과 다시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도 했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생활비를 보내줘. 나 그 정도로 어렵게 살지 않아. 이제 내 몸 건사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단 말이야. 당신한테 괜히 기댈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 나 말고 윤영이나 잘 챙겨줘. 윤영이도 당연히 챙겨야지. 그런데 당신도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을 너무 고생시킨 게 후회스러워. 지난 세월을 복구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해.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도 철이 드는구나. 내가 윤영이 데리고 이사가 버려서 원망하진 않았어? 나는 당신이 쫓아오지 않아서 의아했어. 당신이 무조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낼 줄 알았거든.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당신 혼자 우리 윤영이 키우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보내주는 생활비 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날 용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그냥 내가 잊지 않고 반성하는 증거라고 여겨줘. 솔직히 남편이 웃음기 없이 과오를 고백하는데 울컥했습니다. 한때는 진짜 야속하고 미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든든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했어요. 전 사위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으니 인생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손주들 앞에서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본인 몸이 고단하더라도 손주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라고 타박해도 들어먹지를 않더라고요. 둘째가 옹알이 할 때마다 발 동동 굴러가며 바로 휴대폰 꺼내 촬영 버튼부터 누른답니다. 이제 보니 딸보다도 손주한테 푹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덕분에 우리 손주들이 전 사위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똥강아지 요즘 어때? 막 누가 보고 싶거나 꿈에 나오는 일 없어? 할머니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보고 싶은 사람? 할머니랑 할아버지? 우리 집에 매일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놀이터 매일 가주시면 안 돼요? 전 할머니랑 할아버지 놀러 오시는 게 가장 기대돼요. 전 사위가 저한테는 지극정성인 것처럼 굴더니 막상 딸한테 독박 육아를 시켰나 보더라고요. 첫째 소녀가 엄청 그리워하지 않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웃으며 살고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끝까지 버티면 결국 해는 다시 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